그 일과 에너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익히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과 에너지 원리에서 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을 해주면은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일어난다 하는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이걸 풀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일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여기에 일을 하는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그 계산하는 과정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걸 잘 계산하면은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테고, 그걸 계산을 잘 못하면은 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가 여기 하나 등장하는데, 이 예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블락이 초기 속도 V1이라는 속도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여기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이 스프링을 갖다가 이 스프링이 그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실이 위아래로 두 개가 실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은 이미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데 이게 가서 닿아서 이거 밀고 들어가는 거죠, 더. 그래서 이미 그 압축되어 있는 그 양이 여기에 그 나와 있죠. 여기 스프링의 초기 변이해서 이미 0.1mm만큼 스프링이 이렇게 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4cm를 더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해. 어? 내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저거 보냈잖아. 한번 사인을. 그만하라고. 그럼 그만할 줄 알아야지. 응? 밀고 들어가서 얘가 완전히 딱 정지될 때까지 밀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0.1mm를 더, 아니 0.04m를 더 밀고 들어가서 정지됐다가 다시 얘가 이제 튕겨 나오는 거죠. 튕겨 나와서 이 위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 문제에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 출발할 때 그 상태가 1번 상태, 그 다음에 얘가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정지됐을 때가 2번 상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가 3번 상태, 이렇게 그 상태를 1, 2, 3으로 나눠 놓고, 그때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까지 갈 때 사이에 일과 에너지 원리를 한번 적용하고, 2번 상태에서 다시 3번 상태로 갈 때 일과 에너지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뭐 관련된 여기 정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상태를 적용하는 걸 보면은 2번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돼 버리는 거죠. 정지되니까. 그리고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K1은 2분의 1 MA V1의 자승,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다 주어져 있는 값이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 변화가 결국 그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들이 한 일의 합과 같다. 그럼 여기 일을 한 힘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 힘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프링이 일을 할 테고, 또 하나는 마찰력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스프링이 한 일량은 우리가 2분의 1 kx1 제곱 빼기 2분의 1 kx2 제곱이라고 해서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이 스프링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식을 잘 적용해야 돼요. x1이 어떤 게 x1, x2 중에 어느 게 큰 거였더라? 잘 모르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 힘이 스프링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나, 이걸 잘 보면 돼요.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움직인 거리만큼, 그게 d 플러스 xi라고 되어 있는 요 양입니다. d가 그 원래 블락이 출발하는 위치에서 플레이트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d고,
그 사이는 추가적으로 밀고 들어간 0.04 메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찰력이에요. 수직항력이 MAG가 되고 자기 자중하고 수직항력이 똑같아지니까 거기에다가 뮤K 동마찰 계수를 곱한 게 이게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더한 것이 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미지수로 나와 있는 건 이거 동마찰 계수 뮤K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뮤K를 먼저 구합니다. 뮤K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 2번에서 3번으로 이제 돌아올 때 2번과 3번 사이에 또 일과에너지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의 일과에너지 법칙은 K3에서 K2를 뺀 게 운동에너지 변화죠. K3에서의 그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A V3의 제곱인데 이 V3를 우리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하려고는. K2에서는 2번 상태에서는 운동에너지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힘들이 한 일량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죠. 스프링 힘하고 마찰력하고, 이 두 가지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앞에 경우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스프링이 한 일량이 이번엔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스프링이 밀면서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스프링이 한 일량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이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고 부호만 바뀌는 거죠. 부호만 바뀝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그렇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움직이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앞에서 계산했던 거하고 요거 뮤K 대입했을 때 요 값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게 요거 운동에너지 변화하고 같다는 데서 V3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이 일과 에너지 법칙을 갖다 적용할 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는 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을 계산하려면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일을 하는 힘들을. 그거 파악할 때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부호 결정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힘하고 움직이는 방향하고 예각을 이루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둔각을 이루면 마이너스 1을 해준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일과 에너지 법칙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보죠. 이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죠.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롤러코스터 중에 막 이렇게 뺑 이렇게 막 도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얌전히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에버랜드 이게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게 고정을 시키는데 어떤 데 가보면은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그러죠. 그냥 영어로는 가보면은 이게 잡는 이게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건 뭐 눌리니까 괜찮아요. 여기 튀어 올라올 때 튀어 날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탈 때 이거를 탈 때는 코드가 있어요. 코드. 이거는 준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여기서부터 쭉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손을 이렇게 들고 타라. 그래서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고, 이거 내리지 마라 이거.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쯤 되면 다 앞에 있는 이걸 붙잡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라 하는 그런 저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튀어 올라올 때 이거 설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평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튀어나가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안 튀어나가게 설계하느냐. 기계공학 하는 사람은 기계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런 놀이기구의 이 패스 디자인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 패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은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묻는 거는 첫 번째는 여기 1번 상태고 여기 2번 상태고 여기 3번 상태인데, 2번 상태 지나갈 때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힘을 받느냐. 사람이 받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7G
정도 넘어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7G 정도 넘어가면은.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은 7G는커녕 한 3G도 안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조종사들 같은 경우도 한 9G 정도 넘어가면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뭐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받느냐 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힘을 받으면 결국 그 힘이 어디 작용하는 겁니까? 그 기계,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계하려면은 거기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구성 설계를 하려면 일단 힘을 계산해야 내구성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동력학 도대체 왜 배우나? 다 결국 설계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설계하려고. 뭐 설계하려면 그런 이 힘에 대한 계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운동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야 되지만 그거는 기능과 관련되죠. 내가 어떤 이런 운동을 일으키겠다 하는 건 그걸 그냥 통칭해서 기계라고 하면은 그 기계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거라면은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얘가 안 부서지고 반복해서 작동해야 돼요. 그건 내구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공학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한 게 기능과 내구성이에요. 기능 만족하고 내구성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학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할 때 그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다 힘은 내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힘을 계산합니다. 그럼 1과 2 사이에 여기서 2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계산하라. 그러면 1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서 마찰은 무시하자 이렇게 했어요. 마찰 원래는 고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마찰을 무시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거죠. 너무 복잡하게 처음부터 하면은 흥미를 잃어버릴 테니까 살살 달래서 이렇게 또 시키는 거죠. 살살 달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2를 하는 힘은 마찰을 빼놓고 나면 여기서는 중력밖에 일하는 힘이 없어요. 중력이 한 일량은 여기서부터 1로 갔으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고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니까 예각을 이루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결국 그 일량은 mgh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양입니다. 계산이 금세 되고 다 주어졌으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는 K2 빼기 K1인데 처음에는 정지돼 있다 출발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지했다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운동에너지 0이고 두 번째 여기 지날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거하고 같다 해서부터 v2가 그냥 계산이 돼요. 여기 지날 때 v2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요 v2가 여기 갖게 되면은 여기 반경이 6m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 여기 노멀 방향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노멀 방향 가속도는 이쪽 방향 가속도죠. 1로. 가속도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로분의 v2의 자성 요게 저거죠. 그것만큼 얘가 원심력을 바깥으로 튀어나오려니까 이 철로로부터 이쪽으로 안으로 반력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에 받는 반력이에요. m 곱하기 로 2분의 v2 제곱이. 그죠? 그런데 얘가 원래 여기 지날 때 원래 자기 자중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mg를 더해줘야 얘가 그 밑으로부터 받는 힘이 전체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리게. 거기다가 뭐 원심력에다가 중력을 더해서 이게 여기서는 간단한데 조금 어떤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원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저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졸리면 일어서요. 졸리면 일어서 뒤에 가서 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실제로는 여러분이 정식으로 하려면 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돼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후리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그 2번 상태를 지나갔을 때 받는 힘을 다 그려요. 자기 자중 받죠. 그 다음에 노멀 포스 철로로부터 노멀 포스 받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지금 EN 헤트 방향이에요. 노멀 방향. 그래서 이거는 이 궤적좌표계 할 때는 얘네 방향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궤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직교좌표계에서 직교좌표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궤적좌표계나 또는 그 극좌표계 같은 거는 그 정해진 방향이 있죠. 궤적좌표계는 그 얘가 움직이는 탄젠셜 방향이 ETS이고 그게 수직이면서
중심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EN 해트로 우리가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R이 증가하는 방향이 ER 해트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 E 세타예요. 그러니까 R과 세타를 내가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좌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직교좌표계는 그냥 내가 X 방향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 저쪽은 내가 어디 잡아도 상관없어요. R 세타도 사실은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보통은 1, 2, 3, 4 상으로 1, 2, 3, 4 상한으로 이렇게 세타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타는 그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보통 많이 잡는데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잡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따진다면 유일하게 반드시 이게 확실하게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게 바로 이 궤적 좌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혀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은 질량 곱하기 여기서의 가속도 n 방향, en 햇 방향 가속도가 요거죠. 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n 빼기 mg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n은 mg 로트분의 v2 제곱 플러스 mg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훨씬 확실하죠. 이걸 뭐 확실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직관으로 이렇게 뭐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직관으로 하는지 조금 불명확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아까 그 3점에서 지면으로부터 얘가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그 3지점에서의 곡률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요 곡률 반경 여기서 이렇게 곡률이 이루어지는데 이 반경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준 일량, 이번에는 중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죠. 그래서 mg 높이 차이 h3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운동에너지 변화 K2는 앞에서 계산이 됐어요. 이미 K2는 2분의 1 mv2의 v2로 계산했으니까 K3는 2분의 1 mv3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v3는 아직 모르죠. 얘하고 같다라는 식에서부터 v3가 계산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v3가 계산이 되면은 얘 때문에 발생하는 원심력이 이거예요. 튀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중력보다 커지면은 튀겨나가겠죠. 그렇게 직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력이 더 커야 안 튀어나갈 테니까.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선로로부터 수직 항력 받고 중력 이렇게 된다. 이거 위나 똑같은 모양인데 단지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이번에는 EN 헤트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는 EN 헤트 방향이 위쪽 방향이었죠. 여기 밑에 방향이에요. 왜? 곡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곡률 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요. EN 헤트가.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이제. 그래서 m 곱하기 로 3분의 v3 제곱 운동 방정식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mg 빼기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mg 빼기 n. 그러니까 n은 mg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서 식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선로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n이 플러스에 붙어 있는 거죠. n이 플러스에 붙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기가 밑으로부터 뭔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게 바로 내가 안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순간 밑으로부터 아무 힘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플러스다 하는 식에서 바로 이게 접촉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n이. 그 조건에서 로3가 g분의 v3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계산이 돼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궤적 좌표계를 써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일과 에너지 법칙은 여기서 요거가 같다는 데서 끝나버리고 요 식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식이죠. 이게 두 번째 운동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법칙은 궤적 좌표계를 썼을 때 첫 번째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법칙만 써서 수직 항력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건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같이 써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직 항력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수직 항력이라는 항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일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률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일률. 이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어떤 컨스탄트한 스피드로 이걸 감을 때 그 주어진 적에 뭐냐면은 여기에서 D의 속도가 2.4m/s라는 일정한 속도가 되게 얘를 감을 때 이 모터가 하는 일률은 얼마냐? 몇 와트짜리 몇 와트의 그 초당 몇 줄의 일을 해줘야 되느냐? 몇 와트를 써야 이런 운동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자, 일률이라는 건 힘 곱하기 속도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적용하는 힘. 여기 작용하는 힘은 모터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이거의 장력이죠. 여기 지금 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실이 하나 있고 이 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하고 이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F라고 하고 왼쪽 실에 작용하는 장력들은 전부 T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은 C와 D에 대해서 자유물체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C와 D에 대해서. C는 왼쪽에 있었던 그 박스 C는 그 같은 줄에 왼쪽 줄에 있는 것들 T 두 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2T고 자중이 작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왼쪽 줄의 장력과 오른쪽 줄의 장력이 각각 작용하고 있어요. T와 F가 자기 자중.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내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겠다. 왜냐하면 얘를 감으면은 얘가 올라갈 테니까 그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로 잡겠다. 보통은 나중에 결과를 플러스로 얻도록 보통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편하죠. 계속 뭐 하면서 마이너스 사인 붙이고 돌아다니면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구합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돼버리죠. 얘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는 WD-T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T가 얼마냐? 그걸 알아야 이 F를 아니까 바로 이 실에 오른쪽 줄에 작용하는 저걸 아니까 이 두 번째 자유물체도 식을 구해보면 2T 빼기 WC는 또 요거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가속도도 C의 가속도도 D의 가속도가 0이면 얘도 0이죠. 가속도가. 맞죠? C와 D의 가속도는 서로 어떤 구속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0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T는 2분의 WC 해서 이렇게 구해지고 이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F는 WD 빼기 2분의 WC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F를 구했으니까 그 모터가 감는 속력도 2.4m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요 F의 그 속도에다가 속도의 크기에다가 이 F 값을 갖다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모터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모터의 파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구해보면은 F 곱하기 VD 해서 구해보면 모터의 파워가 1178와트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실을 감을 때였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를 어떤 일정한 가속도 그 어떤 순간에 속도는 2.4m/s인데 그 순간에 가속도가 0이 아니라 이전 문제에서는 0이었는데 이게 0이 아니라 얘가 0.75 그러니까 이게 가속시키면서 감는다는 얘기예요. 가속시키면서 감는다는 얘기. 그럴 때 일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속도가 똑같으니까 일률이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가속시키면서 감으려면은 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장력을 더 많이 줘야 가속시키면서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여러분 감각을 이용해서 그 예측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풀려면은 앞에 식에 운동 방정식에서 이게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이었어요. 자유물체도에서 얻어진. 근데 그때는 AD를 0으로 놓고 풀었죠. 근데 이게 이제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다. 가속되니까 얘가 0.75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거였어요. 요 AC도 0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지금 미지수가 3개가 나타나요. TF, 그 T,
여기서 미지수가 TAC AD TFAC를 갖다가 요거까지 합치면은 요게 구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요세 저것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F를 갖다가 그 64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 640은 앞에서 구한 값보다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F에다가 그 와트는 파워는 F에다가 V를 곱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커진 F에다가 똑같은 V를 곱하더라도 일률량은 앞에서 계산된 양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 이거죠. 가속시키면서 감을 내면은 더 많은 파워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는 운동 에너지라는 그 어떤 양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는 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바로 보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존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보존 에너지는 어떤 걸 보존 에너지라고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힘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힘 중에서 예를 들면 한 3개 정도 힘이 보존 에너지와 관련된 힘들인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지구상에는 뭐 작용하는 것 다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중력이 지구상에서 다르고 달에 가면 또 다르고 뭐 태양에 가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달에 가면 뭐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 그러고 태양에 가면 한 지구의 한 30배 정도 됩니다. 30배 중력이.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지구상에서는 이제 9.8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1지점에서 2지점까지 갈 때 이 중력이 한 2일량은 이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니까 중력이 한 1량을 보니까 처음과 나중점에만 관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패스가 A를 통해서 갔던지 1에서 2를 가는 동안에 B를 통해서 갔던지 상관없이 1지점의 높이와 2지점의 높이만 알면은 얘가 1량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보존 에너지라는 거를 갖다가 그런 용어를 고안해낸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여기서 mgy라는 걸 보존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 y 대신에 y1을 집어넣은 놈이 u1이 되고 y 대신 y2를 집어넣은 놈이 u2가 된다. 그래서 1량은 보존 에너지로 따지면 이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거죠.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1량이. 그것이 이렇게 표시될 때는 이게 중력과 같은 이런 힘을 갖다 보존력이라고 그러는데, 보존력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1량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보존력이 일을 했을 때 그 1량, 보존력이 한 1량이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mgy라고 했을 때 y는 그럼 어디서부터 매저한 거냐? 이거는 mg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매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중력의 한 보존 에너지를 정할 때는 기준점을 어디나 잡아도 상관없다. 특이한 성질입니다. 중력이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만류인력도 보존력인데, 지난번에 만류인력이 한 1량은 이렇게 계산이 됐었어요. 이렇게 R2분의 G 라지 M 스몰 m 빼기 R1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1량이다. 그래서 요 양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요 그 구심점서부터 이 반경 거리하고 마지막에 구심점서부터 반경 거리, 그것만 상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R2가 R1보다 작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R2가 R1이 작다는 거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안쪽으로 들어온다. 구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만류력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움직이는 방향 안으로 들어와야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인지 R2분의 1 빼기 R1분의 1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야 플러스 1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은 그 부호를 갖다가 기억 못 해가지고 나중에 가물가물하다 하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일량을 생각할 때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류 인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보존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U는 마이너스 스몰 r분의 GMM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량은 U1 빼기 U2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U1 빼기 U2로. 그래서 보존력은 항상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보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거는 만류 인력이고 스프링의 힘도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한 일량도 여기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2분의 1 k x1의 제곱 빼기 2분의 1 k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스프링이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늘어나는 스프링이 한 일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면 이렇게 줄어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스프링이 한 일량. 그런 적을 갖다 하고 있죠. 얘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면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플러스가 되죠. 눌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죠? 더 누르면 얘가 눌리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움직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냐? 도대체 귀따갑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앞에 이렇게 틀린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또 틀려요. 또 틀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것도 미련한 방향으로.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여러분은 사람의 경향 중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문을 할 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마음을 열고 잘 경청하고 상대방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학문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학문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 얘기 안 듣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지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간 뭐 이걸 이뤄내겠다 하면서 자기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저거죠. 근데 이 학문의 세계는 의지가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보존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은 보존 에너지 U1 빼기 U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존 에너지는 보존 에너지 차이 U1 빼기 U2가 한 일량이다 이렇게 나와요. 보존력은 항상 보면은 보존력은 결국은 처음과 나중에 상태하고만 상관이 있도록 일이 계산되는 그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힘들도 있느냐? 물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추력이라든지 마찰력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그 처음과 나중하고만 상관이 있지 않았죠. 한 바퀴 빙 돌아가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U1 빼기 U1은 0 돼버려야 되잖아요. 만약 그게 보존력이라면. 근데 0이 안 됐었죠. 추력이라든지 마찰력 이런 거 0 안 됐죠.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럼 보존력이 아니에요. 보존력은 어떤 자리에서 출발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은 한 일량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존력은. 자, 그럼 이런 그 보존 에너지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거꾸로 보존력이 그런 보존력으로부터 보존 에너지를 갖다 우리 정의를 했는데 그럼 보존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보존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런 벡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보존력 F 벡터죠. 힘은 벡터예요. 그리고 보존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스칼라와 벡터를 연결하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이게 그라디언트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벡터 캘큘러스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래서 보존력은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보존 에너지입니다.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보존 에너지. 그 그라디안트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면은 얘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y나 z하고 무관하니까 x하고만 상관되니까 결국 요게 마이너스 kx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보존력이다. 요건 보존 에너지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긴 또는 극좌표계 사용하는 경우 아까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극좌표계에서 썼을 때 그라디언트는 원통좌표계는 그 그라디언트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따질 뭐 수학적인 저거니까 여기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또 구면좌표계 스피리칼 코디네이트일 땐 또 이렇게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필요할까봐 해놓은 거고 여러분이 보통 쓸 때는 요 R세타 정도만 쓰죠. 여기까지도 잘 안 쓰고 이렇게만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서 보존 에너지에서부터 만류인력을 구하면 요 놈의 그라디안트 취하면은 여기서 R하고만 상관이 되니까 R에 대한 미분이 되면은 R 자승분의 1이 돼 버리죠. R 자승분의 1.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R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R 방향인데 여기에 구심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지는 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는 궤적 좌표계는 한 번도 안 등장하죠. 지금 좌표계 두 개에 대한 것만 궤적 좌표계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원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존 에너지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보존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죠. 기준점.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중력에 의한 건 기준점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그 구심점이 그 센터 포인트 그게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가 기준점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스프링에 의한 보존 에너지 이런 건 보통 탄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 에너지. 그거나 여기 만류인력에 의한 그 보존 에너지 이거 뭐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보존 에너지에도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보존 에너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놈들은 기준점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까 나온 그 지구상에서의 움직임의 중력 이거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보존 에너지는 걔도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걔는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궤적좌표계는 기준점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잖아요. 기준점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궤적좌표계는 위치 에너지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하튼 중력이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아도 되지만 기준점을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기준점을 갖다가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궤적좌표계에서는 그래서 궤적좌표계를 이용해서 이런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옛날부터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서 이 법칙에 대한 걸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네. 자, 금세 보존력만이 그 시스템이 일을 해준다 그러면은 W 그 일량은 U1 빼기 U2라고 주어졌습니다. 보존력만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존력이 아니면 U1 빼기 U2 이렇게 안 되죠. 보존력이 아닌 놈은 보존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보존력만 일을 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원래 일과 에너지 법칙이 이거니까 이 두 식이 같다라는 데부터 K1 플러스 U와는 K2 플러스 U2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즉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그 시스템에 일을 하는 힘이 보존력만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듣느냐면 여러분이 연력학을 배우면 배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여기서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따졌을 때 어떤 계 안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진리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에서부터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미케니컬 에너지가 또 운동하면서 마찰을 해서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막 케미컬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막 이리저리 바뀔 수 있는데, 그 에너지들을 여하간 다 토탈해서 합친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그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진리고,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기계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칙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경우 그 시스템에 일을 해주는 힘이 보존력밖에 없을 때, 그때만 사실입니다. 일을 해주는 힘이. 뭐 수직항력 같은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을 안 해주니까 걔는 일을 안 하는 게 상관없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걔 때문에 작동 안 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찰력이 있다, 그건 걔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연력학 배워도 등장하고, 여기서도 등장하고, 동력학에도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좋아해요. 저 기계과 나온 학생들이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써야 돼요. 아무 때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 특히 동력학에서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거다. 일과 에너지 법칙은 항상 작용하는 거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슬라이더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봉이 있고, 봉에 이런 매스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가 여기 고정점에서부터 여기 매스까지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이미 늘려져 있어요. 원래 스프링 길이는 늘어나기 전에 길이가 0.1인데 이미 이 길이가 0.2다. 그러니까 0.1만큼 늘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딱 놓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얘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이 지점 H가 0.15m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때 여기에서의 속력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자, 이 문제 푸는데 일과 에너지 법칙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일과 에너지 법칙 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쓸 수가 있다. 왜? 여기서 일을 하는 힘은, 여기서는 마찰을 무시했습니다. 마찰은 여기 고려 안 한다라고 돼 있고,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문제에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일을 하는 힘은, 어떤 힘만 일을 하는 힘은 이 스프링이 하는 일하고 중력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작용하는 건 수직 항력들이 작용하겠죠. 얘가 여기에 끼워져 있으니까 스프링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수직 항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수직 항력은 일을 안 해요. 이 상태에서는 스프링력도 일을 안 하죠. 스프링은 이쪽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렇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겠죠. 스프링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쪽으로 힘 작용하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겠죠. 둔각을 이루잖아요. 둔각을. 부호를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이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하려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일과 에너지 법칙 써서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일하는 힘이 전부 보존력밖에 없다. 왜? 중력하고 스프링 힘 둘 다 보존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존계고, 역학적으로 보존계고, 따라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도 된다. 즉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같다. 출발할 때 여기 정지돼 있다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 K1은 0. K2는 2분의 1 M V2의 제곱. V2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면은, 위치 에너지는 아무 데나 잡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여기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가 되겠죠. 여기 높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의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 2분의 1 K L 빼기 L0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서의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길이 빼기 L0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K를 곱한 게 여기서의 스프링이 보존하고 있는 보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여기 밑에 보면 다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해서 여기에 K2, K1은 0이고 K2는 이렇게 되고 U2는 이 지점에서의 스프링이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 요거는 그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 그리고 요거는 또 1지점에서의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 여기 중력의 보존 에너지. 1지점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0이 돼 버렸고. 그래서 요거 갖다 대입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1 플러스 U1이 K2 플러스 U2가 된다는 데서부터 이런 식이 유도되고, 그래서 V2가 쉽게 유도된다. 그러니까 보존력만 있다는 게 여러분이 틀림없이 확신하면은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서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계속 제3, 제4 얘기하지만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된다. 아무 때나 적용하면은 보존계가 아닌데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틀린다. 항상 쓸 수 있는 거는 일과 에너지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법칙,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일과 에너지 법칙의 어떤 특별한 형태예요. 특별한 형태,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그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매스를 갖다가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꽉 이렇게 눌렀다가 이게 충분히 컴프레스 돼가지고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스프링 밀어서 얘가 샥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 이렇게 슬라시는데 이걸 타고 요 매스가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돌게 그런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저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바퀴 충분히 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눌렀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기 얼마나 눌려야 되느냐, 스프링이 얼마나 눌려야 되느냐, 얘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으려면. 자, 그거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돼요. 여길 지날 때 원심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를 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여기 나오죠. 이 지점에서의 조건이 뭐냐면 원심력. 이 지점에서 원심력이 그때 속도가 속력이 V2라면은 요 반경이 라지 R이니까 가속도가 R분의 V2 제곱이 되죠. 이놈이 중력 가속도보다 커지면 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조건에서 V2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2 이상 돼야 된다는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길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의 합은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와 같다. 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스프링이 작용하는 힘하고 여기 중력이 작용하는 힘밖에 없어요. 둘 다 보존력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2 플러스 U2, 여기서의 K2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죠. U2는 여기서 여기를 갖다 위치 에너지 여기 기준점을 1로 잡으면 요게 mg 곱하기 2배 r 한 게 위치 에너지, 여기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보존 에너지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mg 2배 r 이렇게 한 게 여기 계산이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처음에는 멈춰 있다 출발하니까 K1은 0이에요. 운동 에너지 처음에 속력이 0이니까 0이고 K1은 0이고 U1은 이 스프링이 전부 보존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죠. 여기 이쪽을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0이고 스프링에 의한 탄성 에너지만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250x 제곱이에요. 이 250x 제곱이 앞에서 계산한 요놈하고 같아야 된다. 라는 식에서 x 값이 계산이 된다 이거죠. x 값이 계산이 된다. 이런 x 값으로 하면 된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까 원심력보다 이게 중력, 이 원심력이 더 크면 안 떨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려서 하면 됩니다. 거기서 그 경우에는 거기 올라갔을 때는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얘 중력은 항상 이 밑으로 받는 거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니까 그걸 못 튀어나가게 이렇게 수직 하중이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여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쪽이 곡률 반경 방향이니까 여기에 둘 다 플러스예요. mg 플러스 n 이런 식이 되고, 이 식에서부터 n은 mr분의 v2 제곱 빼기 mg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 0보다는 커야, 크거나 같아야 접촉이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야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V2는 루트 RG 이렇게 유도된다는 처음에 그 시기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유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관으로 해도 상관없고 직관이 좀 분명치 않다 하면은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그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보존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천체역학의 시스템들이 보존계예요. 물론 천체역학의 시스템들도 가면서 무슨 마찰, 뭐 우주 공간에서 다른 저거하고 마찰도 약간씩 있고 뭐 여러 가지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존계는 아니지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다룬 거는 전부 그 만류 인력에 의한 그 보존력만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법칙이 성립하는 계예요. 천체역학의 계가. 그다음에 그 우리 그 구심력 작용하는 계에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보존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천체역학에서 다루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식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플레인 모션을 이렇게 평면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천체역학에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 식이 가운동량이 이거잖아요. 식이 요걸 갖다가 요거 둘 다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리고 그 크기는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의 크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요거고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요거죠. 그래서 요 식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하는 이 식에서 이 두 개식이 나오고 이 두 개식에서 보면은 처음에 조건 R0 초기의 위치와 속력과 초기의 파이 제로 값 이게 처음에 출발하는 요게 주어지면은 미지수는 R과 V와 파이가 되는데 일반적인 운동에서 지금 미지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중에서 R, V, 파이 3개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 2개는 결정되는 거예요. 식이 2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다. 천체역학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거기서 2개의 식이 항상 얻어지고 따라서 근데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3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이 결정하면 나머지 2개는 저절로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천체역학의 문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또 풀이하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13장의 첫 번째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일과 에너지 법칙과 관련된 제일 핵심 라인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일과 에너지 법칙을 유도해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준 겁니다. 그 와중에 일이라는 걸 보존력이라는 세 개의 힘 우리가 많이 다루는 즉 중력, 스프링력, 만류인력 이 세 개의 힘과 같은 이런 힘들을 갖다가 우리 보존력이라고 하고 이 보존력에 대해서는 상응해서 보존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된다. 보존력이 아닌 일반적인 힘은 그런 에너지 보존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안 됩니다. 일반적 저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또 보존 에너지가 적용되는 역학적인 예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힘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얘기해봐. 자기력. 예, 자기력도 그것도 보존력입니다. 자기력도. 자장에 의한 그 힘도 보존력.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력. 부력도 보존력입니다. 부력도 보존력이에요. 부력, 자장력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정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전부. 그런 것들이 보존력이에요. 제자리에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한 일량이 0이 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들. 보존력이 아닌 것과 보존력인 것들을 잘 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보존 에너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한 일량으로 나타난다는 게 에너지 보존의 일과 에너지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조심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어떻게 실제 문제에다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연습을 할 때 내가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될까 아니면은 일과 에너지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될까는 운동 방정식에는 힘 가속도라는 두 개의 정보가 나타나고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는 힘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운동 방정식과 같아요. 그렇지만 속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거리가 나타나죠.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는. 그래서 속력과 거리, 특히 거리 정보가 일과 에너지 법칙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리 정보가 주어지거나 요구되거나 하면은 무조건 일과 에너지 법칙을 써야 되는 겁니다. 거리.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서 문제 풀 때 그걸 잘 적용하면은 내가 뭘 써서 이걸 풀어야 될 거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에는 순서대로 연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처음에는 그 12장 문제니까 무조건 운동 방정식을 풀고 13장 문제 첫 번째 나오니까 무조건 일과 에너지 법칙으로 풀고 13장 후반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꼭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써서 풀면은 훨씬 쉽게 풀게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충격량 운동량 법칙 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배운 순서에 따라서 연습 문제도 무조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중에 뭘 풀어야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전체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을. 그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동력학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역학이 여러분이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많은 학문들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초적인 그 시각을 탄탄하게 갖게 되면 나중에 다른 걸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시각이 그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 딴 거 배울 때 그때 가서 고생을 몇 배로 해요. 몇 배로. 그래서 여러분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는 실제로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필요할 때, 저학년 때, 그 중에서도 저학년 때 땀을 100방울 흘려놓으면은 고학년 가서 500방울, 1000방울 흘릴 걸 갖다가 이때 100방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더 일찍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근데 세상의 법칙이 안 그래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꼭 뒤에 가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처음부터 열심히 해요. 뒤에 가면 더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처음에 그냥 슬렁슬렁 지내다 나중에 가서 고생해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 인생 철학이 나는 좀 인생을 갖다가 막 험난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살고 싶은 게 내 인생 철학이다. 나는 그냥 평탄한 인생은 싫어.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 철학이고 여러분 인생관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험난한 여정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걸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안 찾아가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전부 열심히 하세요. 효율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기초적인 과목들 여러분이 배우는, 지금 2학년 초에 배우는 재료역학 1, 2,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거는 기계공학의 아주 네 개의 아주 완전히 기본을 형성하는 과목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잘해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못해요. 물론 어렵죠, 좀.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우면 뭐 아무나 뭐 다 쉽게 들어와가지고 다 하면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있는 거니까. 시험 보면 쉬운 문제 나왔다고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막 투덜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쉬운 문제 나오면 자기만 쉽나? 딴 사람도 쉽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왜 실망을 하고 투덜대요? 나만 어렵나요? 딴 사람도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창기부터 열심히 해서 특히 요번에 이제 오늘 퀴즈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중간고사도 보고 이렇게 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전공 과목을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기 시작하는 건데 특별히 처음에 열심히 해서 잘해놔야 나중에 평탄하게 스무스하게 순항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헤매기 시작하면은 계속 4년 동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겠다는 소리를 입에서 하질 않는데 항상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4년 내내 공부하고 돌아다녀요. 공부. 왜? 공부를 못하니까 항상 그게 막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으니까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시험들을 잘 준비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